미국 하버드 대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문자는 단연 한글입니다. 언어학계의 전설, 핸더슨 교수가 던진 폭탄 선언. 강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증명해보세요. 유럽과 아시아 엘리트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평생 한국을 부정하며 살아온 한국계 캐나다인. 그가 화면에 띄운 건 북아메리카의 문맹 원주민들이 만든 낯선 문자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문자는 한글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고 오히려 한글의 완벽함을 위협하고 있었죠. 이 문자가 한글보다 더 우월합니다. 제가 증명하죠. 한글을 외면했던 한국계 청년은 왜 이 비밀의 문자를 들고 나온 걸까요? 과연 그날 하버드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신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작은 나라의 문자가 뭐가 대단합니까? 프랑스 학생 소피의 비웃음에 강의실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하하, 맞아요. 한국, 삼성 만드는 나라? 우리 라틴 문자가 138개국에서 쓰이는데요. 하버드 언어학과 세미나실은 순식간에 한국 비하 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버트 핸더슨 교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40년 경력 언어학계의 전설 앞에서 감히 떠들 순 없었으니까요. 교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끼익. 24. 침묵. 끼익. 오만.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교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일까요? 중국 학생 리웨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자존심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그 전쟁터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리입니다. 26세,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캐나다인이죠. 부모님은 1990년대 이민 오신 1세대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만 썼습니다. 토요일마다 한글 학교 가라는 엄마 잔소리가 싫었고 명절 때마다 한복 입기를 거부했어요. 나는 캐나다인이에요. 왜 한국어 배워야 해요? 이게 제 입버릇이었죠. 한국은 그냥 부모님의 먼 고향일 뿐이었습니다. 하버드 언어학과 석사에 입학한 저는 서구, 문자를 연구했어요. 학부 시절 전국 문법 올림피아드 우승, 학술지 게재 3편. 저는 서양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어학계의 전설, 로버트 핸더슨 교수 수업을 신청했죠. 그에 져서 문자와 문명은 35개국 언어로 번역된 바이블이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9월 3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전 세계 엘리트 20명이 모였어요. 중국 베이징대 수석, 일본 도쿄대 특별 장학생, 프랑스 소르본 최우수 졸업생.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죠. 오후 2시, 핸더슨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는 부드럽게 인사하며 이번 학기엔 세계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는 한글입니다. 강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몇 초 후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소피가 작은 나라 문자가 뭐가 대단하냐며 비웃었고 강의실은 한국 비하로 들끓었죠. 리웨이는 한자의 역사를, 한스는 한국이 최빈국 아니었냐며 조롱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평생 한국을 외면했는데 왜인지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조용히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웃음이 멈췄습니다. 교수는 말없이 2개의 숫자를 썼죠. 24와 5만 점.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일까요? 리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글 자모와 한자 개수였으니까요.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1446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로 창제자와 목적이 명확한 세계 유일의 문자라고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이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하셨어요. 칠판에 과제가 적혔습니다. 한글보다 우수한 문자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시오. 증명 못하면 자국 문자가 한글보다 열등함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학생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소피는 라틴 문자로, 리웨이는 한자로,
각자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며 불타올랐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 문자 전공자로서 캐나다인으로서 자존심이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소피가 한국을 비하할 때 왜 화가 났을까요? 교수가 한글을 최고라고 할 때 왜 가슴이 뛰었을까요?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수업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모든 문자를 연구해서 한글을 꺾겠다는 결심으로요. 책더미에 파묻혔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이 여정이 제 뿌리를 찾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혼이 담긴 기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세계 모든 문자 체계를 파고들었죠.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키릴 문자, 아랍 문자. 분명 한글보다 나은 문자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이상했어요. 모든 문자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거나, 배우기 너무 어렵거나,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두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학생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오늘부터 각국 학생들의 발표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핸더슨 교수가 들어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일본의 유키였어요. 유키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도쿄대 특별 장학생답게 준비를 철저히 했더군요. 슬라이드에는 아름다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글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일본 문자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히라가나 46자와 가타카나 46자만 배우면 일본어를 읽고 쓸 수 있다고 했죠. 한 음절당 하나의 글자라서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쉬운 문자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서양인들이 일본어 기초를 배울 때 히라가나는 단 며칠이면 습득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만으로 일본 신문을 읽을 수 있습니까? 유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일본 성인은 최소 2000자 이상의 한자를 알아야 신문을 읽을 수 있다고 했죠. 교수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히라가나 46자 더하기 한자 2000자. 결국 배워야 할 문자가 2046자라고 하셨어요. 한글의 24자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였죠. 직관성은 좋지만 확장성이 없습니다. 성인이 사용하기엔 불완전한 문자예요. 유키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태국의 수린이었어요. 수린은 태국 문자의 우아한 곡선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44개의 자음과 15개의 모음, 기호로 모든 태국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특히 5개의 성조를 정확히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냉정했습니다. 태국 문자의 성조 표기 방식이 너무 불규칙적이라고 지적하셨어요. 같은 자음이라도 위치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고 외부인이 배우기엔 규칙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죠. 표현력은 있지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한글처럼 누구나 금방 익힐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수린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아미트 차례였어요. 아미트는 산스크리트와 데바나가리 문자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산스크리트는 신성하고 고결한 언어라고 했죠. 인도의 베다, 우파니샤드 같은 고대 경전이 모두 이 문자로 쓰였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산스크리트의 발음, 체계와 문법이 얼마나 정교한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체계적인 문법을 갖춘 언어이며 그 구조적 완성도는 현대 컴퓨터 언어학자들도 경탄할 정도라고 했죠. 저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문자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현재 산스크리트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아미트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약 2만 명 정도라고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학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자는 살아야 문자입니다.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박물관 속 유물일 뿐이에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문자의 첫 번째 목적 소통과 지식의 확산. 그날 3명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본 아시아 세 문자는 각각 장점이 있었지만 치명적 약점도 있었다고 하셨죠.
일본 문자는 단순함을 추구했지만 확장성이 부족했고, 태국 문자는 표현력은 있지만 직관성이 떨어졌으며, 산스크리트는 철학적 깊이는 있지만 실용성을 잃었다고 정리하셨습니다. 문자의 이상은 단순함과 표현력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배우기 쉬우면서도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죠. 다음 주에는 유럽 문자들이 도전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하면 표현력이 부족하고 복잡하면 배우기 어렵다. 그럼 완벽한 균형점은 어디일까요? 그날 밤 도서관에서 저는 한글 자료를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본 거였어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겨우 24개로 1만 개가 넘는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 노, 덜. 저는 한글 자모를 하나씩 따라 써봤어요. 부모님이 어릴 적 가르쳐 주려 했던 그 글자들을요. 이상했습니다. 왜인지 손이 떨렸어요. 분명 처음 쓰는 건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내가 왜 이러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한글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다음 주 유럽 문자들, 그 중에 분명 한글을 이길 문자가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이번 주는 유럽 문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죠. 라틴 문자, 그리스 문자, 키릴 문자,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된 문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라틴 문자에 기대를 걸었어요. 전 세계 138개국에서 사용하는 문자잖아요. 이 정도 영향력이면 한글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세 번째 수업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지난주보다 더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난주 아시아 문자들이 모두 무너지는 걸 봤으니까요. 오늘은 서구권 학생들 차례였죠. 첫 번째 발표자는 프랑스의 소피였습니다. 소피는 당당하게 단상에 섰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라틴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슬라이드에는 로마 제국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라틴 문자의 화려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소피는 설명했어요. 라틴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서구 문명의 뿌리라고요. 철학, 예술, 종교, 법, 인류 지식의 대부분이 이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강조했죠. 현재 전 세계 138개국 이상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터넷 콘텐츠의 70% 이상이 라틴 문자로 작성된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르네상스, 계몽주의, 과학혁명, 산업혁명까지 라틴 문자는 인류 문명 발전의 동반자였다고 주장했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정도 영향력이면 한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핸더슨 교수님의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소피, 영어 단어 psychology, 컬러노, 쿠유를 발음해보세요. 소피가 발음했어요. 사이콜로지, 커널 큐. 교수님이 칠판에 철자를 쓰며 물었습니다. 철자와 발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소피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사실 관계가 거의 없다고요. 영어는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라틴 문자의 문화적 유산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대 교육과 정보화 시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교수님은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영어권 어린이들이 스펠링을 배우는데 평균 3년이 걸리며 성인이 되어서도 철자 오류가 빈번하다고 했죠. 검색 엔진에서 철자 오류로 인한 검색 실패율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읽는 대로 쓰지 못하고 쓰는 대로 읽지 못하는 문자는 디지털 시대의 치명적 약점입니다. 소피는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의 논리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발표자는 독일의 한스였습니다. 한스는 게르만어 체계의 논리성을 강조했어요. 독일은 철학과 과학의 나라이며 독일어는 그 정밀함을 반영한다고 했죠. 칸트, 헤겔, 아인슈타인,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독일어로 사유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독일어 철자법이 1996년까지 통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했어요. 독일어는 20세기 말까지도 지역마다 철자법이 달랐고 1996년 대대적인 철자법 개혁을 단행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한글은 1446년 창제 당시부터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비교했습니다. 550년의 차이입니다. 한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 그리스의 니코스였습니다. 니코스는 그리스 문자의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어요. 서구 철학의 근원이며 수학과 과학의 기초가 된 문자라고 했죠. 알파, 베타, 감마. 지금도 과학 공식에 그리스 문자가 사용된다고 자랑했습니다. 3000년 역사를 가진 그리스 문자는 민주주의, 철학, 수학의 언어였다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은 그리스 문자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졌죠. 현대 그리스어는 고대 그리스어와 얼마나 다릅니까? 니코스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다르다고요. 현대 그리스인도 고대 그리스 문헌을 읽으려면 따로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위대합니다. 하지만 문자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한글은 500년 전 창제 당시의 원리가 지금도 그대로 작동해요. 변화 없이 완벽하게 유지되는 문자죠. 그날 3명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이 정리했어요. 오늘 본 유럽 문자들은 모두 위대한 문화적 유산이지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명확했다고 하셨죠. 문화적 영향력과 역사적 가치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자 체계의 과학적 우수성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는 중국 한자가 도전합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드디어 최종 보스가 등장하는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소피를 만났습니다. 소피가 말했어요. 솔직히 한글이 생각보다 대단한 것 같다고요. 처음엔 작은 나라 문자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궁금해진다고 했죠. 한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이유가 한글 때문은 아닐까 하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서관에서 저는 한글 창제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 사상을 담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과학과 철학이 하나로 결합된 문자.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21세기를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다음 주 중국 한자와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00년 역사의 거대한 문자 체계. 저는 그 대결이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일지도 모른다고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중국 학생 류웨이의 발표 날이었죠. 지난 3주간 모든 문자가 한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한자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였으니까요. 저도 긴장했습니다. 한자야말로 한글의 진짜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죠.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4번째 수업이었습니다. 류웨이가 단상에 섰어요. 베이징 대학 수석답게 준비가 철저했죠. 슬라이드에는 갑골문부터 현대 한자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류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자는 5000년 중국 문명을 지탱한 문자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끊김없이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죠. 한자의 특징도 설명했습니다. 표의 문자로서 한 글자가 하나의 개념을 담는다고 했어요. 형태 자체에 철학이 담겨 있으며 서예를 통해 예술로 승화된다고 했죠. 한자가 중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한자의 역사적 깊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때 류웨이가 도발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국도 20세기까지 한자를 공식 문자로 썼습니다. 한글은 한자를 보조하는 문자에 불과했죠.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 문화권이었고 한글도 결국 한자 영향 아래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무관심했을 텐데 이번엔 화가 났어요. 핸더슨 교수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류웨이, 잠깐만요. 정정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글은 한자 영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한자 최고 전문가였어요. 그가 한자를 완벽히 아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한자와 완전히 다른 체계를 만든 겁니다. 이건 과학혁명이에요. 교수님이 칠판에 비교표를 그렸습니다. 한자 5만 자 이상 한글 24자, 한자 학습 기간 수년 한글 하루면 가능, 한자 표의문자 한글 표음문자, 류웨이, 현재 중국 문맹률이 얼마죠? 전국 평균 약 12에서 15%입니다. 농촌 지역과 고령층은요, 약 30% 이상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1% 미만입니다. 왜일까요? 한글이 쉽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자를 마스터하려면 최소 3,000자, 지식인이라면 5,000자 이상 알아야 한다고요. 이런 진입 장벽이 문맹률로 직결된다고 했죠. 한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자의 존재 이유는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자의 긴 역사 속에서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백성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리웨이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뜻을 담고 있어서 뜻을 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크죠. 디지털 시대를 보세요. 중국 어린이들이 한자를 입력할 때 뭘 씁니까? 리웨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어병음을 씁니다. 로마자로요. 바로 그겁니다. 한자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 못했어요. 표음 문자가 필요한 거죠. 한글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력 속도를 자랑합니다. 교수님은 추가로 설명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 조합 방식이라 컴퓨터와 스마트폰 입력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다고요. 반면 한자는 수만 개의 글자를 입력하려면 별도의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21세기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한글은 500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마치 디지털 시대를 예측한 것처럼 완벽해요. 교수님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리웨이, 한국이 중국 문화권이라고 했죠? 그럼 왜 한국은 한자를 버리고 한글만 썼을까요? 문화적 독립성 때문입니다. 한글은 한국인의 정체성이에요. 교수님은 한글 창제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안타까워했다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죠. 한자는 지배층의 문자였습니다. 한글은 모든 백성을 위한 문자예요.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리웨이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속삭임이 들렸죠. 우리가 쳤어.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리웨이를 만났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인정한다. 한글이 한자보다 논리적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어. 작은 나라 문자라고.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특별했어요. 5,000년 역사의 중국 한자조차 한글의 과학성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저는 고민했어요. 한글을 이길 문자를 찾아야 하는데 전 세계 주요 문자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밤을 샜습니다. 세계 주요 문자는 모두 한글 앞에서 무너졌어요. 일본, 태국, 인도, 프랑스, 독일, 그리스, 그리고 중국까지. 이제 남은 건 저뿐이었죠. 저는 미친 듯이 자료를 뒤졌습니다. 소수 민족 문자, 고대 문자, 인공 문자. 뭐든 좋았어요. 한글을 이길 수 있는 문자라면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문자 연구 논문이었어요. 그중 이누이트 문자가 눈에 들어왔죠. 제 조국 캐나다의 문자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이누이트 문자를 집중 연구했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1970년대 창제된 음절 문자로 문맹이었던 원주민들이 단 3일 만에 읽고 쓸 수 있게 됐다는 전설적 기록이 있었죠. 기하학적 도형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체계였어요. 한글처럼 모양과 소리가 연결됐고 14개 자음과 3개 모음으로 42개 음절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24자보다 더 적었죠. 현재 캐나다 누나부트 준주 공식 문자였고 유니코드에도 정식 등재됐어요. 이거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한글을 이길 문자를 찾았다고요.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5번째 수업이었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이 물었어요. 더 도전할 학생이 있냐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렸어요. 한국계인 제가 한글에 도전한다니 놀랐겠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캐나다 출신입니다. 오늘은 제 조국의 문자, 이누이트 문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켰어요. 독특한 기하학적 문자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창제, 3일 만에 전설적 보급 속도, 과학적 원리, 한글보다 적은 학습량, 극지방 환경 최적화, 캐나다 공식 문자 지위, 디지털 시대 적응까지. 이누이트 문자는 한글처럼 과학적입니다.
보급 속도는 오히려 더 빨랐죠. 한글이 세계 최고라면 이누이트 문자는 그에 필적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소피가 외쳤습니다. 드디어 한글을 넘었다고요. 저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핸더슨 교수님의 표정은 달랐어요. 데이비드,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질문하셨죠. 현재 이누이트 문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약 3만에서 3만 5천 명입니다. 사용률 추세는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영어를 선호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만 명 대한글 사용자 8천만 명, 2,000배 넘는 차이라고 하셨죠. 이누이트 문자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정보 주도로 만들어졌어요. 한글은 왕이 만들었지만 백성이 목숨 걸고 지킨 문자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누이트 문자는 보존 대상이에요.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문자죠. 한글은요?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문자입니다. 2009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어요.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누이트어를 할 줄 아냐고, 이누이트 문자를 읽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런데 왜 이 문자로 한글에 도전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이 부드럽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한국계인데 한국어를 할 줄 아냐고, 한글을 읽을 수 있냐고 물으셨죠.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였어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평생 두 개의 뿌리를 외면하고 살았군요. 이누이트와 한국 모두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선택한 건 이누이트였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엔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한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패배했어요. 문자 경쟁에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한글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맞았어요. 저는 평생 제 뿌리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6번째 수업이었어요. 핸더슨 교수님이 칠판에 썼습니다. 문자와 민족 정체성. 지난 5주간 문자의 과학적 우수성을 논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질문을 던져보죠. 문자가 한 민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켰어요. 1910년, 한국은 일본 식민지가 됩니다. 누가 일본이 뭘 했는지 아는 사람. 소피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1938년부터 학교에서 한국어 전면 금지, 한글 신문 폐간, 서적 압수. 그럼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산속 비밀 학교, 지하실 교실 사진들이었어요. 비밀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잡히면? 한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투옥, 아니면 사형. 투옥과 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리웨이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교수님이 리웨이를 바라봤어요. 리웨이, 만약 중국에서 한자 사용이 금지된다면? 리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한자는 우리 정체성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한글 사전 만들던 학자 33명 체포, 2명 옥사. 유키, 질문 있어요? 유키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사전. 만들다가요? 그게 왜 범죄인가요? 일본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었죠. 언어를 지키는 건 민족을 지키는 거니까. 유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교수님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후 6개월 만에 사전을 완성합니다. 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니코스가 손을 들었어요. 살아남은 학자들이요? 맞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학자들이 즉시 작업을 재개했어요. 교수님이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국 문맹률 78%,
20년 후 10% 이하. 소피, 프랑스는 같은 기간 어땠죠? 소피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이미 문맹률이 낮았으니까. 맞아요. 선진국들은 이미 교육이 보편화됐죠. 그런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20년 만에 68% 문맹률을 낮췄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스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쉬워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배우려는 의지요? 교수님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 정확합니다. 1950에 60년대 한국 마을마다 촛불 켜놓고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전쟁 끝나고 바로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뺏겼던 걸 되찾고 싶었으니까요. 교수님이 미소 지었어요. 교수님이 현대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현대 한국의 특이 사례. 한글날은 국경일입니다. 리웨이, 중국의 한자의 날 있나요? 없어요. 소피, 프랑스의 라틴 문자의 날은 없습니다. 한국만 있어요. 왜일까요? 강의실이 조용했어요.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잃어봤던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유키가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일본이 그런 짓을 했다니. 소피가 말했습니다. 문자를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거. 상상이 안 돼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2009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채택했습니다. 배우기 쉬워서.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국인들이 한글을 대하는 태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문자라면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수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마다 한글학교 보내려던 엄마, 한국 사람이라고 하시던 아버지. 그분들도 이 역사를 알고 계셨겠죠. 복도로 나오니 유에이가 다가왔어요. 데이비드, 미안해. 처음에 한국 무시한 거. 소피도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작은 나라라고 비웃었잖아. 한스가 고개를 숙였어요. 데이비드, 너 한국계 맞지? 자랑스러워해. 진짜로.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이 목숨 걸고 지켜낸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뿌리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한글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알고 싶었습니다. 제 뿌리를 말이에요. 도서관 한국학 코너로 갔습니다. 평생 피해 다니던 그곳이었죠. 한글 교재, 한국 역사책, 문화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처음 배우는 한글이라는 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부모님이 어릴 적 가르쳐 주려 했던 그 글자들이었습니다. 신기했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쉬웠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1시간 만에 다 익혔어요. 그리고 조합하기 시작했죠. 기역의 알을 합치니 가가 됐고, 니은의 알을 합치니 나가 됐습니다. 마치 퍼즐 맞추는 것 같았어요. 24개 조각으로 무한한 조합이 만들어졌죠. 대한민국. 제 손으로 처음 쓴 한글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일까요? 처음 쓰는 건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죠. 일주일 동안 저는 한글에 빠져들었습니다. 기본 자모를 익히고,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3주 만에 간단한 한글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K-팝 가사를 찾아봤어요. BTS의 봄날이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으로만 봤던 가사를 한글로 읽으니 완전히 달랐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이 한 줄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그 애절함이 반도 전달되지 않았는데 한글로 읽으니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게 한글의 힘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을 연구했어요. MIT 컴퓨터공학과 논문을 찾았죠. 한글이 알파벳보다 타이핑 속도가 30% 빠르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라 손가락 이동거리가 짧다고 했어요. 스마트폰 입력도 마찬가지였죠. 구글 AI 연구 자료도 찾았습니다. 한글 음성인식 정확도가 세계 1위라고 했어요. 표음 문자이면서 음절 단위로 묶이는 구조가
AI 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500년 전 문자가 디지털 시대를 예측한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토론토는 새벽이었지만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민준. 제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부정했던 그 이름이요. 아빠, 목이 메었어요. 미안해요. 뭐가? 제가 몰랐어요.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아빠, 엄마가 한글 가르치려고 했을 때 제가 반항했잖아요. 한국 사람 아니라고, 캐나다 사람이라고. 괜찮다.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저는 평생 제 뿌리를 부정하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가 깨달았으면 됐다. 늦지 않았어. 아빠, 한글 가르쳐 주세요. 다시 배우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이번 방학 때 집에 오너라. 엄마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한글로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한글 읽을 수 있어요. 3분 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시면서요. 다음 날,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소피가 먼저 말했어요. 데이비드, 나 주말에 한국 드라마 정주행했어. 킹덤이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글 자막으로 봤는데 글자가 진짜 예쁘더라. 한스도 거들었습니다. 나는 기생충 다시 봤어. 한글 간판들이 계급을 상징하는 거 처음 알았어. 문자로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니. 류에이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부럽다. 너는 한글 배우면 뿌리를 찾는 건데 나는 그냥 외국어잖아. 유키도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 일본인이지만 한국어 알고 싶어졌어.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저 혼자만의 뿌리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문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문자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학기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핸더슨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학기 수고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자국 문자가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 겁니다. 문자는 경쟁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요. 교수님이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데이비드, 방학 계획이 있나요? 네, 교수님. 한국에 갑니다. 생애 첫 방문이에요.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어요. 모든 안내판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입국장, 수화물 찾는 곳, 세관. 물론 영어도 함께 있었지만, 한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3개월 전에 배운 그 글자들이 여기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민준아, 어때? 내 조상들의 나라다. 아빠, 신기해요. 낯선데 낯설지 않아요. 다음 날, 저희는 광화문 광장으로 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어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분이었죠. 동상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저분이 내가 배운 한글을 만드신 분이야. 580년 전 일이지. 저는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종대왕은 책을 펼친 채 백성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동상 아래 훈민정음 서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저는 천천히 한글로 읽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권력자가 피지배층을 위해 이렇게 한 적이요?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한글 공부하는 거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제 정체성을 찾게 해주셔서, 제가 26년 동안 외면했던 뿌리를 되찾게 해주셔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국립한글박물관에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훈민정음 해례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1446년에 쓰인 원본이었습니다. 580년 가까이 됐는데도 글자가 선명했어요. 저는 유리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됐구나.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야. 다음 전시실로 갔습니다. 일제시대 한글 지킴이들에 관한 전시였어요. 비밀 한글학교 사진, 투옥된 학자들의 기록, 고문당한 교사들의 이야기. 핸더슨 교수님이 수업에서 보여줬던 그 자료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저는 한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촛불 켜놓고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이었죠. 설명을 읽었습니다. 1943년 평양의 비밀 한글학교라고 했어요. 발각되면 교사는 투옥, 학생들은 감시 대상이 됐다고 했죠. 제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저 아이들이 내 또래였단다. 목숨 걸고 한글 배웠어. 엄마, 저는 한글 배우기 싫다고 뗐었는데. 괜찮아.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다음 전시실에는 조선어학회 사건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글 사전을 만들던 학자 33명이 체포됐고 2명이 옥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해방 후 6개월 만에 사전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는 그 전시물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우셨어요. 박물관을 나오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이제 알겠지.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한글 가르치려고 했는지. 네, 아빠. 이제 알아요. 우리도 이민 와서 한글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내가 한글 배우길 그렇게 원했던 거야. 저는 부모님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토론토 한인교회 한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제가 평생 거부했던 그 한글학교에서요. 여러분,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예요.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목숨 걸고 지킨 보물이에요. 선생님도 26년 동안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한글은 우리 정체성이라는 걸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정말 영어보다 좋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한글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만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문자예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한글 선생님 될래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들고 백성이 지킨 한글. 이제 그 한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뿌리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버드 강의실에서 시작된 한 청년의 여정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뿌리를 외면했던 한국계 캐나다인 데이비드 리. 그는 한글을 이기려 했지만 결국 한글을 통해 자신을 찾았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58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일제시대 목숨 걸고 지켜낸 민족의 혼이며 지금도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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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